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을 가지고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와 부동산 시장. 두 번째, 한국의 가계부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 세 번째, 지금 좋은 동네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리가 수익성 부동산 수익률에 주는 영향은 사람들의 생각만큼 크지 않다. 다만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일 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즉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유의미한 지표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보자. 금리 변동 그래프에 집값 변동 상황을 표시해 보았다. 상관관계가 높은가? 낮은가? 아리송해 보인다. 그래프가 이겁니다. 네, 보시고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행이 2012년부터 급속히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은 2013년 바닥을 치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사례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랐으니 금리를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2000년 이후 급등하던 부동산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승을 시작한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집값이 오른 이유는 금리가 떨어져서인가? 그렇지 않다. 그 반대였다. 2004년 3.25%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해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한 2007년에는 기준금리가 5%에 달했지만 이 기간 동안 부동산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정작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역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지만 집값은 잘 알다시피 곤두박질 쳤다. 이쯤 되면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내린다는 말과 달리 금리와 집값은 도무지 관련이 없어 보인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전부터 통설적으로 이야기된 것들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망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게 정설이었죠.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은 금리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금리가 되겠죠. 금리가 되겠고 이 오른쪽 X축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됩니다. Y축이 금리 1%, 2%, 3%, 4%, 5%, 6%고요. X축이 그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999년에 약간의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2002년에까지 약간 완만한 상승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때가 집값 상승기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하락하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말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논리가 이제 금리가 하락해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에 몰렸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죠. 여기 보시면은 2007년부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값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에 잠깐 반등하고 2010년부터 또 다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집값이 또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2004년에는 금리가 상승하는데 집값이 상승했고 2010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는데 집값이 상승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집값과 금리는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상관관계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우물안 개구리 시각이다. 미국의 대출 비중 80%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경우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 90%, 95%, 심지어는 105%까지 대출을 해준다.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로 현재 집값 이상을 빌려주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이 잡지를 감추었던 이런 노 디파짓 론,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대출로 집을 산다는 표현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다. 뭐 이거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미국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저자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미국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제 미국의 실사례들을 갖고 왔다는 게 정말 저는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집을 사면은 대출 비중은 80%가 일반적이고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진다.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하면은 90%, 95%, 심지어 105%까지 대출해 준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은 8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8억까지. 이런 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은 9억, 9억 5천, 아니 10억 5천까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대출을 하는데 10억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 이제 부동산 담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출 다 해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 대출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2008년에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무너진 거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 못했으니까 이런 105%까지 대출해준 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금리가 인상하면 왜 부동산이 하락하냐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5%까지 대출해 주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출 규제 까다롭습니까? 소득이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원리금 상환액 다 따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실제로는 별로 영향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런 105%까지 해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미 다 따져가지고 진짜 대출이 거의 안 나와서 요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동네가 더 좋아질 것이다. 패러다임이 변했다. 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도시의 팽창이 과거 패러다임이었다면 현재 패러다임은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기존 중심지로의 회귀인 것이다. 과거 패러다임을 내세워 앞으로 이 동네가 개발될 거고 그러면 더 좋아질 거야 라며 외곽으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말리고 싶다.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며 개발도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 좋은 동네가 계속 좋은 동네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양극화는 굳이 설명이 안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 핵심 부촌의 일부 단지는 지금 기준으로도 상상이 안 될 만큼 타 지역과의 격차를 벌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비싸지는 지역이 더 비싸지고 저렴한 지역이 더 저렴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서울이 워낙 포화 상태고 서울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었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신도시라는 걸 만들었죠. 1기 신도시가 있었고 2기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뭐 평촌, 과천, 뭐 부천, 뭐 이런 것들이 서울 인근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일산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1기 신도시였죠. 일산도 이제 1기 신도시, 분당 1기 신도시였죠, 전부 다. 그러다 이제 1기 신도시 다시 짓고 나서도 서울의 도시 문제가 여전히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2기 신도시를 만듭니다. 2기 신도시, 판교, 동탄 뭐 이런 곳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신도시 개발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3기 신도시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개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도심, 낙후된 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 정부의 정책이고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좋은 동네가 더 좋아질 거다. 앞으로는 그런 황무지, 개발이 덜 된 곳을 개발해서 이런 확장적인 개발 정책들은 잘 없어질 거다.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서울 외곽 이런 데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고 서울에서도 이제 핵심 부촌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더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 딱 단언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 핵심 부촌의 일부 단지는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 될 만큼 타 지역과의 격차를 벌릴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은 격차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강남 아파트 비싸다고 이야기하지만 비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비싸질 거라는 거죠.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았고요.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문재인 트럼프 시대 폭등하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러한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